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과 팟빵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자, 오늘이 지나고 미국 시장에서는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날이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뽑아보라면 역시나 FOMC 회의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낀 채권 시장이 금리를 상당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어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장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금리 상승이 기술주들에 대한 가격 부담을 야기시키면서 기술주들이 모두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finbiz.com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 그것들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빴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100만 명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식이 떨어지는 재미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시장의 컨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크게 과거보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오미크론이 아무리 확진돼도 시장에서는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모두 상당폭 빠지는, 그다가 사실은 3시 반쯤에는 그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오늘 반도체 주식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지금 이 가격은 많이 회복된 가격입니다. 막 3%, 4%, 5% 막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반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사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우는 닥스는 0.82%, 영국 FTSE는 1.6%, 그리고 프랑스는 1.3%, 이탈리아는 0.8%, 유로스탁스 50도 0.8% 올라가면서 유럽 시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미국 시장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미크론이 부담을 줬느냐? 그건 아니지. 오미크론이 부담을 준 건 아니에요. 오미크론이 부담을 줘서 경기가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또 오르지는 못했어야 하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1.649%예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최고치가 얼마였어요? 1.7%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6대에서 1.4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65 정도 왔으니까 1.7이 눈앞에 보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내일 있을 FOMC 회의록에 대한 부담감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차가 오랜만에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거의 90bp 가까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물은 0.7599%였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0.759 얘기해드렸고, 30년물은 2%가 넘었습니다. 2.059, 2%가 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달러 지수는 변동이 없었고요. 유로화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거의 소폭 약세, 별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일방 엔화가 1달러당 116원이 되었습니다. 116원. 웬열이니. 하루에 0.66%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이거죠. 뭐라 그랬어요? 구로다 총재, 아직도 구로다 총재인가? 그분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건 너희들 얘기고 우리는 필요 없어. 인플레이션 좀 맛 좀 봤으면 좋겠네. 무슨 맛이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 올릴 게 없고 계속 디플레 걱정이야. 야, 참. 일본 진짜 일본 역사문화 가야 되는데, 역사문화 기행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일본의 서점 같은 데 가보면 만화책이 쫙 있잖아요. 동네 서점, 큰 서점 말고 우린 동네 서점 다 없어졌죠. 네. 야,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예전에 독일책방에서 좀 길게 했던 국화 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많이 풀어드렸죠. 근데 야, 진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한 번 더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디지털화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메이지 유신이 생겨야 된다. 신 메이지 유신.
그래야만 변화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문화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건데 윗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리고 자기 그 계층에 이렇게 있는 것을 되게 안락한 삶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정말 개별적으로 개인 인간으로 누가 행복한가의 문제는 전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되게 침체돼 있어. 아주 안정되는데 침체돼 있어. 그런 게 지금 일본 문화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엔화가 이렇게 되면서 원화도 1,2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7원 54전. 네. 그런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경상수 적자 난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짜리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에너지 수입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공 무역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그 적자 난 걸 가지고 야, 금융 위기가 오네. 아니죠. 오히려 금융 위기가 오면 주식을 미친 듯이 사야지. 금융 위기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정도의 펀더멘탈로 금융 위기가 온다. 그래서 주가 빠진다. 사야지. 그땐 진짜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 이제 오미크론 상황들이 하루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상황. 7일 평균도 48만, 거의 50만을 육박했고, 하루는 100만 명을 넘었고, 2주 전보다 240% 가까이 지금 7일 평균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입원율 41% 증가했고요. 사망률은 2주 전보다 3%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차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미크론이 세게 진행이 되면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출근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고 재택근무로 계속 돌리고 있고 여전히 그 다음에 은행들도 출근해야 된다고 했다가 재택으로 다시 바꾸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확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임 풀어줬어. 다시 모임 풀어주면 다시 모일까요? 이런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여기저기 빵빵빵 다 터지는데 힘들겠죠.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오프라인의 경기는 또다시 1, 2개월 정도 사망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확산이 되니까 굉장히 좀 셧다운 분위기가 자발적 셧다운 분위기가 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아무래도 안 나가게 되겠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들이. 그러나 시장은 어떻다? 별로 느낌이 없다. 오늘 하락한 것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고, 기술주 중심의 하락은 금리 상승과 연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금리 상승은 미국 시장으로 내일 있을 FOMC 회의록 발표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오미크론 영향 오히려 실물에서 한 번 더 피드백을 받아야 영향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구인구축 보고서 11월 JOLTS 구인구축 보고서가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11월 채용 공고는 1,060만 건이었습니다. 전월보다 52만 9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퇴직자 수는 630명이고 전월보다 38만 2천 명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630명 중 자발적 퇴직자는 450만 명으로 전월보다 37만 명 늘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가 더 추가로 늘은 거죠. 전체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 자발적 퇴직 비율은 3.0%로 전월비 증가했습니다. 3.0%포인트. 해고는 140만 건이고 해고 비율은 0.9%였습니다. 전월보다 52만 건 줄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제 생각에 더 줄을 것 같은데? 더 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ISM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그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에서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58.7 나왔고요. 전월은 61.1이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60이었습니다. 이거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뭐 이게 안 좋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까지 좀 살펴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인구직이 지금 11월 구인구직이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은 12월부터
우리 눈에 가시관에 들어왔고 지금 12월 말부터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12월 달 구인구직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방금 전에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러면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물은 요번에 한번 오른 다음에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라는 거는 10년 있다가의 경기 상황들을 금리에 반영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이런 상황이면 좋게 해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지 않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다시 ISM 구매관리자 지수 PMI로 넘어와서 보면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규 수주 지수는 60.4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격 구성 요소 지수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가격 구성 요소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거니까 그 요소가 얼마였냐면 지난달에는 82.4였는데 이 부분은 68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매관리자 지수를 떨어뜨린 거지. 가격이 떨어져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여기 이제 이쪽에 그 ISM의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 제조업 섹터는 여전히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공급 체인 차질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공급 상황이나 물류 상황들은 전보다 개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구성 요소가 떨어지면서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아마 공급 상황과 물류 상황들은 전보다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PMI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거는 가격 요소, 인플레이션 요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수요 단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기준점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유추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느낌 이상한데 1분기 괜찮을 것 같은데 1분기 수출입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중국과 한국, 미국을 향한 수출 다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물건 사는 거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 미국인들 물건 사는 건 계속 하겠구나. 1분기에 사람 공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옛날보다 많이 모이긴 하지만 예, 물론 이번 오미크론이 끝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망률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야 이제 자연 면역이다. 요 다음 버전은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치명률이. 그러면 이제 거의 강력한 독감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테니까 그때면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6월달 정도 완전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시장은 그걸 먼저 땡긴 거고, 너무 빨리 땡긴 것 같고, 간극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간극. 그러니까 시장은 먼저 이거 괜찮네. 사망률, 치명률 얕고, 그러니까 괜찮네 하고 했는데, 실물이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주로 들었던 그 얘기예요. 자,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일 카스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께서 이분 제가 알고 있기는 비둘기였는데, Two opposing risk.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네, 거기서 자산 매입 부양책 축소를 가속하기로 한 지난 12월 연준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두 번 별 2개를 딱 찍고 오셨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통화를 완화였어. 작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통화 정책. 이건 뭐냐?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2번 점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비둘기파조차도 2번을 찍은 걸 봐서는 내년에 2번은 무조건 하는 거네. 2번은 금리를 도장 찍어 주셨는데 비둘기조차 2번이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3번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중고차 가격 어때?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안 떨어져. 더 올라가. 중요한 요소는 중고차, 신차,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주택, 2, 3개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중고차, 신차, 주택 가격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요것들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게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보다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건 아까 PMI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는 네. 금값이 올랐어요. 이건 조금 신기한 거예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준다 안 준다? 이자를 안 줘. 그런데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약간 열이 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계속 제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죠? 좀 이상하네. 1800불 계속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1814달러, 유가는 77불까지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빵빵 터진다는데 상관없어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시장에 상당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경기가 된다고 하는데 기술주들은 왜 빠졌어? 다시 한번 모두에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성장주들이라는 거는 성장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니까 성장 퍼센티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자로 치환해 보세요. 이자율이 높다라는 건 그걸 또 현가로 돌려보세요. 이자율을 할인가로 적용해 보세요. 현금 할인가로 이자를 나중에 받지 않고 지금 현재 본원에서 까가지고 할인 쳐가지고 현가로 계산하면 현가 가격이 뚝 떨어지죠. 네, 성장률이 높다는 건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현가의 할인이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이야기를 하죠. 어제 인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해드렸는데요. 자, 인텔이 유튜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유튜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친분도 있고 서로 간에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브로벤스의 가젯서울. 네, 가젯서울 꼭 보세요. 가젯서울은 요즘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조금씩밖에 못 올려. 참 아쉬워. 그 유튜브 진짜 주옥 같거든요. 진짜. 내가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내가 그 가젯서울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영어로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진짜 오롯하게 12분, 15분에 보고서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뛰어난데 훌륭해요. 게다가 진짜 기가 막힌 또 핏감과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죠. 패션 감각도. 인텔이 지금 디지타임스에서 TSMC 3나노 공정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가젯서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폰테베키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게 중요해서 올해 반도체 중에 인텔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텔을 작년에 1년을 실패했거든. 지금 1년 실패해서 거의 안 올랐거든. 다른 주식들 50% 100% 오르는 사이에 얘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TSMC 3나노 공정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IDM이잖아. 인텔은 독립적, 완결적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부터 제품 완성까지,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 패키지까지도 하는 그런 회사들을 IDM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남한테 공정을 맡긴다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인텔에서 보았던 거는 뭐냐면, 공정 미세화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야 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봤죠. 14나노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데 지금의 10나노는 집적도로 따지면 다른 회사의 7나노 정도 수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3나노 공정의 TSMC 공정을 차지한다면, 근데 왜 차지할 수 있을까? 물량이 많지.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MD 해서 이제 인텔 끝났네라고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은 얼마예요? 네, 서버 점유율은 여전히 9할이고, 한국에서 지금 노트북에 AMD 한 50% 쓰는 것 같은데 여전히 노트북에서도 한 8할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여전히 강자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TSMC한테 전향적으로 맡기는 거고요. 근데 얘네가 하고 있었던 지난번에 그 팻 갤싱어가 나와서 했던 로드맵은 뭡니까? 자기네 20A라고 했어요. 20A, 20옹스트롱 하겠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2나노 공정?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까지 그거 언제 할 건데, 니네 10나노 하는데 지금 몇 년 걸렸잖아. 엘데로이크 나온 거 우리가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린 거 아니야. 주주들 진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 애간장 다 녹네라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언제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브릿지가 딱 들어온 겁니다.
TSMC 3나노를 하게 되면 TSMC는 3나노를 곧장 하겠죠. 그러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다른 배를 타고 잠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공장에서는, 실험실에서는 뭐를 하고 있다? 2나노 공정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나노가 이렇게 편만하게 퍼지고 기술적으로 일반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TSMC 3나노와 더불어서 일정 수준 향유를 할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정에서 20옹스트롱 공정에서 또다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인텔의 그림이라는 건 딱하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기술 리더십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연구소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이파 연구소, 오레곤의 힐스브로 연구소, 두 개의 연구소가 아키텍처를 만드는 두 중요한 회사인데요. 이번에 엘더레이크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하이파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엘더레이크가 그 다음에 사파이어 래피드로 이어지겠죠. 이제 DDR5로도 연결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지금 그건 뭐야? 벤치마크 점수라고 그러죠. 그 여기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기술자분들. 나빠요? 나쁩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파 연구소가 있으면 다음번에 힐스브로 연구소가 왔는데 이 힐스브로 연구소를 이끌었던 분이 있어요. 외계인이 한 분 계셨죠.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아직 말씀 안 하시네. 한국 글자로 세 글자. 누굴까요? 네. 없네?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 구독자분 되게 훌륭하신데. 짐 켈러. 우효효임. 네, 맞습니다. 짐 켈러. 짐 켈러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분입니까? 각도기. 제이콥, 왜 그래? 각도기 아니야. 조립식 장난감도 못 만들어요, 저는. 자, 짐 켈러 어떤 분입니까? 지금의 M1 칩 난리 났죠? 애플의 M1 칩 누가 만들었어요? 짐 켈러가 거쳐갔잖아. 자, AMD 라이젠 난리 났죠? 누가 만들었어요? 짐 켈러. 자, 테슬라 CPU 그 칩 누가 짐 켈러 다녀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반도체 기술 혁신은 짐 켈러가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분이야, 진짜. 네. 그쵸. 자, 그러면 이 짐 켈러가 CPU를 힐스브로 연구소에서 만듭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20옹스트롱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지. 될 것 같은. 이미 나가셨대. 이미 다 끝내고 나가신 것 같아. 정말 세상에 그런 분도 있구나. 우리 옛날에 그분 이후로 진짜 이건 엔지니어인데 옛날에 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이진법 만드신 분.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그 투자에도 대성공을 하신 분인데 나중에 생각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라자 코드리 인도계 분이죠. 라자 코드리를 AMD에서 영입을 했죠. 이분은 뭘 만들어요? 네, 그래픽 칩, GPU 만들죠. 이 작업이 XE 아키텍처 버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XE 아키텍처 버전이 나중에 외장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인텔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 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크라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로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중에 이 XE 아키텍처 기반으로 새로운 외장형을 내는데 얘네는 그래픽 카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그래픽 카드의 대장 누구야? 엔비디아. 그 다음 누구야? AMD지. 여기에 인텔이 들어가 시장을 일부 잡아. 게다가 서버하는 업체들한테 우리 거 CPU하고 최선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 그래픽 칩 써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잘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인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텔 진짜 쩔었는데, 쩔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네.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오늘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포드가 포드에서 만드는 차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뭐예요? 미국은 워낙 짐도 싣고 이래 넓은 땅 떠오니까 그런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게 트럭차가 최고 인기잖아요. 포드의 F150
이거의 전기차 버전이 포드 F150 라이트닝이에요. 이게 지금 가수요가 20만이었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받았어요, 주문을. 그런데 얘네가 생산량 확대를 하겠다고 공개하고 나서 주가 폭등했는데요. 23년 중반까지 연간 생산량은 15만 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4만 대, 연간 4만 대 만들어 겠다고 한 것이 뭐 8만 대로 늘었다가 이제 또 15만 대로 2배로 계속해서 2배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수주 잔량 20만 대에서 더 이상 안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받을 거라고 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은 뭔가요? 여기서 배워야 할 대목은 내연기관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 그리고 얘네들 23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연간 생산량 한 모델에, 한 세그먼트 한 모델에 15만 대니까 얘네들 이제는 그냥 마음 잡고 아유 진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얘네 1년에 몇 대 만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의 그 강점은 유지됩니다. 그거는 쉽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런 내연기관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과 어떻게 붙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테슬라와 테슬라 아닌 진영, 마치 iOS와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뛰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향후에 그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더 빠르게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